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아빠입니다. 어릴 적부터 없이 살아서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기만 할까 생각하며 많이 힘들었는데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어 그 선행을 널리 알리고자 사연을 적습니다. 저처럼 힘드신 분들 모두 제 글을 읽고 세상엔 정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아시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라온 배경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희 집은 나름 대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동생, 그리고 저까지 6식구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6식구가 살기에는 조금 비좁은 집에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모든 식구가 열심히 각자의 할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분식집에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그 시절에 부모님들이 그러셨듯이 어머니는 삼촌들을 위해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저와 동생에게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는 말보다는 뭐가 되었던 대학교는 꼭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줄곧 그런 말을 들어온 저는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을 거역하고 싶은 이상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막바지를 앞두고 진학에 대한 고민에 사춘기의 반항심이 겹쳐져서 생긴 마음이었죠. 그렇게 저는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저의 선택을 반은 후회하고 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학교에 가지 않았다면 제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후회하는 이유는 그 학교를 감으로써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기 때문이죠. 제 아내는 일명 공고 아름이었습니다. 이름이 아름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학생만 들끓는 공업고등학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거죠. 특히 아내는 저희 학년에서 딱 3명 있는 여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입학하는 그날부터 아내를 짝사랑했습니다. 입학 후 처음 학교에 가는 날, 아내가 반에 들어오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아내의 모습이 아주 천천히 제 눈에 박혔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교복이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수줍게 눈웃음을 지을 때에는 저를 포함한 모든 남학생이 쓰러질 정도였죠. 아내는 성격도 정말 좋았습니다. 남학생들이 말을 걸면 항상 친절하게 받아주고 가끔은 유쾌하게 장난도 치는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같은 학년 학생들은 물론이고 선배들까지 저희 반에 내려와서 아내를 보고 아내에게 추근대기도 했죠. 그만큼 아내에게 고백하는 남학생이 많았는데 아내는 단 한 번도 그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피하진 않았지만 고백에는 거절하면서도 친절함과 유쾌함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숫기 없는 저는 더더욱 아내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만 보던 아내와 같은 반이었던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되었을 땐 다른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반에 있는 친구를 보러 가는 척 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되었을 땐 또다시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녀와 인연이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가까워지게 된 것은 2학기 때 아내와 같은 곳으로 현장 실습을 가게 되면서였습니다. 실은 운동장을 지나가다가 아내가 다른 여학생이랑 지원하려는 현장을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어 저도 따라서 지원을 했던 겁니다. 실습 인원 딱 2명만 뽑은 곳이었는데 아내와 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걸까 고민만 했고 드디어 실습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아내에게 용기 내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안녕. 너도 여기 실습 나온 거야? 응. 2명밖에 안 뽑았다고 하던데 너랑 된 거였구나. 신기하다. 뭐가? 우리 1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고 지금도 같은 반이잖아. 근데 실습까지 같이 나오니까 신기해서. 우리라는 말에 미친 듯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아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식판에 눈을 고정한 채 대답을 했습니다. 나 알아?
당연히 알지. 그렇게 쳐다보는데 어떻게 모르겠냐? 심장은 더 뛰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몰래 아내를 본 것이 사실은 몰래가 아니었다니. 제 시선을 다 느끼고 있었다니.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숨고 싶었습니다. 미, 미안. 사과드리려고 한 말은 아닌데. 그리고 쳐다보는 거 싫었으면 애초에 불편하다고 말했겠지. 그럼 안 싫었어? 응, 너 귀엽잖아. 언제 말거나 했는데 이제야 말거네. 그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거울을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얼굴이 엄청 뜨거워졌으니 아마 새빨갛게 불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밥을 입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 킥킥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일찍 먹은 날에는 공장 밖 벤치에서 둘이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알던 모습보다 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꿈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아주 당찬 19살의 소녀였습니다. 아내와 둘이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아! 하더니 급하게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코를 막았습니다. 뭐야, 코피나는 거야? 아, 응, 자주 이래.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자주 이러는 거면 더 신경이 쓰이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거든. 금방 멈추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생각해보니까 아내는 1학년 때부터 체육 시간에 수업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체육복을 입고 있긴 했지만 항상 앉아서 구경하기만 했고 체육 선생님도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피부도 유난히 하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흰 피부 정도로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흰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혼자 운동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내가 더 건강해져서 지켜줘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을 한 고등학생의 마음이었죠. 저는 현장 실습 마지막 날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공기와 분위기와 아내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마지막 퇴근 후 숙소에 있던 짐 정리를 마치고 아내는 부모님의 차를 기다리고 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이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우리 뭔데? 우리 다시 학교로 가면 친구 맞지? 그럼, 친구 아니면, 친구 말고, 그때 아내의 부모님의 차로 보이는 차 한 대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차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제 얼굴을 잡고 제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습니다. 야, 최대현, 너 왜 이렇게 답답하냐? 친구 말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자는 거지? 맞아. 그래, 하자. 우리 오늘부터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는 거다. 학교에 소문내도 돼. 그럼 난 간다. 안녕. 안녕, 선이야. 잘 가. 안녕. 그날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밤에는 설레어서 잠도 못 자고 계속 아내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주 학교에 가서 저는 정말 친구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다들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복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아내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부끄러워했지만 제 손을 놓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겨울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성인이 되었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방위산업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 주변에 방위산업체가 있어서 고등학생 때 열심히 자격증을 따서 지원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멀지 않은 작은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입사 전 인생의 마지막 방학을 실컷 즐기던 중 졸업식이 찾아왔습니다. 졸업식에 간다고 오랜만에 교복을 꺼내 입어서 조금 정신이 없었던 아침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제 졸업식에 오신다고 일을 쉬시고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안 와도 된다니까요. 우리 큰아들 마지막 졸업식인데 어떻게 안 가냐? 그래 아들, 간 김에 선의인지 성의인지 네 여자친구도 좀 보게. 여자친구 없다고요. 그리고 성의가 아니고 선이거든요. 엄마의 말에 부끄러운 저는 괜히 성질을 부렸습니다. 아버지가 재밌는 듯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야,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소리를 지르냐? 선이는 누군데 그럼? 몰라요. 이따 와서 또 선이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선이 언니 이름 부를 거다. 메롱. 야, 최희연. 몰라. 저 가요.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부모님과 여동생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잽싸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웃는 소리를 들을 걸. 짜증내지 말고 착하게 대답할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졸업식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괜시리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선이도 모두 가족들과 학교를 빠져나갔고 저는 혼자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나를 빼놓고 어디를 간 건지 서운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대현이 집에 왔냐? 빨리 병원으로 와라. 빨리!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무슨 일일까 수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도착한 병원에는 세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이었습니다. 그중 어머니와 아버지는 얼굴 끝까지 하얀 이불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몸에는 상처가 많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울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저희 학교 뒷문으로 들어오는 일방통행의 좁은 곡선의 길이 있는데 부모님과 여동생이 탄 차는 그 길로 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임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이라는 이유로 그곳을 반대 방향으로 지나던 용달차가 빨리 빠져나오려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저희 차와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병원에 오실 때부터 의식이 거의 없다가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두셨고 여동생은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용달차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누군가 절 지옥 같은 꿈에 던져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부모님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 저는 친척분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상복 차림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를 했습니다. 슬퍼할 새도 없었습니다. 새벽쯤 뜬 눈으로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있는데 큰아버지께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바깥으로 나가 아무데나 걸터 앉은 채 담배를 입에 무셨습니다. 하나 줘? 아니요, 저 담배 안 합니다. 큰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를 피셨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다 태워갈 때쯤 제게 말하셨습니다. 부모 보낸 지 고작 몇 시간 지난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나 아니면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대현아, 이제 네가 가장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큰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 장례식장에 계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서 이모의 간병을 받고 있는 여동생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딱 일주일 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적어도 동생이 고등학교에 졸업하기 전까지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일하고 동생을 무사히 졸업시켰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동생은 꽤 좋은 대학교에 진학했고 대학교 등록금은 알아서 한다고 하더니 정말 학원 한 번 안 다닌 애가 수학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더군요. 저는 방위산업체가 끝나고 아내가 있는 공장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내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든 아내가 기댈 수 있게 든든한 남자친구가 되어주었고
저도 아내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그 공장에서 2년 조금 넘게 일했을 무렵 사장님께서 저와 아내를 불러냈습니다. 선희 씨, 대현 씨, 우리 회사 확장 이전하는 건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계신 분들 전부 다 함께 가면 좋겠지만 내부 사정도 있고 무엇보다 지역이 아예 다른 지역이라 많은 분들이 함께 못 갈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와 아내는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이렇게 잘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선희 씨랑 대현 씨는 어때요? 저희랑 계속 같이 가보실래요? 제가 전부터 눈여겨봤는데 두 분 다 정말 성실하시고 실적도 좋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 회사랑 쭉 함께 갔으면 해요. 아, 물론 지금보다 급여는 더 올려드릴 거고 공장 옆에 근로자들 숙소도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사정을 알게 된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연아, 얘기 들었어.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언니랑 형부 그렇게 죽었을 땐 내가 임신 중이기도 했고 그 후로 애 낳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 이제 엄마랑 아빠 내가 모실게. 이현이도 이모네로 들어오라고 해. 여기가 더 학교랑 가까워서 좋을 수도 있겠다. 이모의 말씀에 가슴 깊이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내색은 안 했지만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가장이 되어서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모와 삼촌이 오셔서 이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전하는 공장 숙소에 미리 짐일부를 가져다 놓았고 당분간 지금 공장의 작은 숙소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모는 저희가 원래 살던 집 전세금을 빼서 저에게 줬습니다. 이모, 이걸 저한테 왜 줘요? 그 돈 엄마 아빠 돈이긴 하지만 언니랑 형부 돈이기도 해. 너 평생 공장 숙소에서 살 거야. 요즘 집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 돈으로 작은 방이라도 찾아봐.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 꼭 이모한테 보여주고 다른 가족 걱정 말고 살아 대현아. 저는 그 돈을 바로 쓰지 않았습니다. 집 계약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때가 되면 해야겠다 생각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공장으로 들어가기 하루 전날 이전한 공장의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아내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직 직원들이 다 들어오지 않아서 아내의 방은 아내 혼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상상 초월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현아, 나 임신했어. 아무 말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은 이미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고 어떤 말을 해도 아내의 눈물은 터질 것 같아서 그냥 말없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 제 생각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빨리 집을 구하고 아내는 일을 그만두게 해야겠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 동안 서서 일하는 업무인 만큼 아내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 배도 부르지 않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나갈 돈이 많아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아내의 입장이었습니다. 임신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고 부모가 되기엔 너무나도 어리고 미숙했던 저희는 사장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장님은 고민하시다가 공장 2층 사무실에 거래처 관리할 인력을 아직 안 구해주셨다며 그쪽에서 일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셨고 아내는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모가 주신 돈으로 근처에 집을 알아봤습니다. 공장 주변엔 집이 없어서 버스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빌라를 구했습니다. 이모가 주신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어서 대출을 조금 받으니 전세로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의 가족들과 제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정말 2달 동안 아내의 부모님께 찾아가고 전화를 드리기를 반복한 끝에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정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이제 막 이전해서 일하기 시작한 회사를 계속 쉬기가 어려워서 결혼식은 안 하고 가족끼리 식사 정도만 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웨딩 사진 정도는 예쁘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아내는 안 좋은 말만 들었습니다.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아내에게 임신은 몸을 혹사시키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살이 더 쪄야 하는데 아내의 얼굴은 더 야위어 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매일 균형 잡힌 식사도 차려주고 간식도 많이 사주었는데 병원에서는 조산 위험이 있다며 아내에게 일을 그만둘 것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임신 4개월 차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의 몸은 호전되지 않았고 임신하는 내내 입덧에 괴로워해서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8개월 차가 되었을 때 예정일보다 일찍 아기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에 아내가 저를 깨웠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고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재빨리 옷을 입고 아내와 병원에 갔습니다. 양수가 갑자기 터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내는 저와 인사도 못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기다리니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많이 처져 있어서 위험했는데 다행히 아이는 잘 태어났습니다. 우선 신생아실로 갈 거고 이후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산모분이...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산모분이 쇼크가 오신 건지 심박수가 많이 불안하고 깨어나질 않고 계십니다. 워낙 몸이 약하셨던 분이라 이 정도까지 임신 유지하신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 정말 목 놓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중환자실로 간 아내는 예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버텨주던 아내는 다시는 깰 수 없는 아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왜 아내에게 아이를 낳자고 했을까?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장례식장에서 저를 붙잡고 몇 시간을 우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작은 제 아들과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아이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닮은 그 아이는 세상 어느 것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나 홀로 열심히 아들을 키웠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약하고 작았지만 다행히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줬습니다. 1년 정도 아이를 키우고 회사에 복귀를 했습니다. 많이 이르지만 아들을 맡기면서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최선인지 제 자신에게 수천 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주변에 이제 2살이 된 아들을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걱정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듯 정말 똑똑하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가끔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감기나 장염에 잘 걸렸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조금 약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반에서 가장 키도 크고 가장 뚱뚱했습니다. 평일엔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잠에 드는 순간까지가 함께하는 시간의 전부였지만 주말엔 온 힘을 다해 같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 급하게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다는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선생님과 현관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선생님? 수찬이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앞이 잘 안 보인대요. 수찬아, 저기까지 걸어가 봐. 선생님께서 아들에게 책장까지 걸어가 보라고 시켰고 아들은 방향을 못 잡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하다가 겨우 책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쪽 눈이 안 보여요. 저는 아들과 안과에 갔습니다. 서너 가지 검사를 한 뒤 선생님께서 머리를 쓸어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멀쩡해요. 이건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보세요. 뇌에 문제가 있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했지만
아들은 평소랑 똑같았다고만 했습니다. 대학 병원에 가는 내내 아들도 제 곁을 떠나면 어떡하나 무서운 상상을 계속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CT며 MRI며 몇 시간에 걸쳐 검사를 하고 당일날 바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선천적으로 뇌 혈관이 기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혈관이 지금 터진 거고 그 혈액이 시신경에 영향을 줘서 눈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막막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그 혈관 기형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며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고 회사는 어떻게 하고 누가 돌봐줘야 하는지 겁이 났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과는 아내가 죽고 난 후 연락을 가끔 하다가 한 2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제 아들을 보는 게 힘드셨겠죠. 이모네는 얼마 전에 둘째를 낳아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간병을 하시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동생은 서울에 취직해서 2달에 얼굴 한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우선 전화로 제 상황을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연차가 고작 5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고 그 후에는 무급휴가를 내거나 그만두더라도 아들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수술은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혈관이 터져서 머리 안에 고여있는 피를 빼내고 기형인 혈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마음이 많이 복잡했는데 다행히 아들은 씩씩하게 견뎌주었습니다. 다음 날 사장님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찬이는 많이 안 좋대요. 다음 주에 수술 일정을 잡았는데 수술 위치가 좋지 않아서 우선 수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대현씨, 그럼 회사는? 네,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가능하다면 무급휴가를 좀 쓰고 싶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대현씨, 저는 그 말을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의 빈자리를 채울 다른 인력이 필요할 테고 언제까지고 저를 기다려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좀 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직원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대현 씨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대현 씨가 평소에 우리 직원들 많이 챙기고 솔선수범해서 일하는 성품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 했지만 다들 부양해야 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방법은 사장인 저로서도 뭔가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할까? 같이 고민하다가 프랑스 마티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유급휴가 나눔제인데 직원 중 한 명이 어디서 그런 기사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직원들도 모두 동의했어요. 유급휴가를 대현 씨에게 나눠주고 싶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말해달라고 했는데 직원 모두가 절 찾아왔어요. 대현 씨 정말 잘 살았네요. 우리 직원들 총 30명 정도 되는 거 알죠? 다들 3일씩 휴가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제 남은 12일 휴가도 모두 나눠줄게요. 앞으로 3달 동안 수찬이 잘 간호하고 돌아오세요. 저는 사장님의 손을 잡고 계속 감사하다고만 했습니다. 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동료 직원들이 절 찾아왔습니다. 한꺼번에 오면 민폐일 테니 나눠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사장님께서 말하셨답니다. 저는 동료들이 찾아올 때마다 감사를 표했는데 동료들은 오히려 제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나 다쳤을 때 대현 씨가 구급차도 불러주고 내 작업량 다 해줬잖아. 그 빚 갚을 수 있어서 내가 고맙지. 저 처음 입사했을 때 일 가르쳐 주신 것도 형이잖아요. 저 솔직히 형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힘든 일 도맡아서 하고 이렇게나 성실한 사람인데 그깟 휴가쯤 얼마든지 줄 수 있지.
항상 어둡고 불행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던 제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런 행운이 제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항상 행복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제 상상 속에는 아내는 예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2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2번의 수술에 서너 번씩 중환자실로 오가고 입원한 기간만 2달이 넘지만 아들은 씩씩하게 이겨내줬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깔끔하게 되었고 아들의 왼쪽 눈도 점점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약 3달 반 동안 아들을 간호했고 아들은 다시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다시 공장에 나갔습니다. 모두들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들은 고생했다며 반찬을 싸주기도 하셨고 다른 동료들은 아들의 장난감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제 좋은 에너지를 받았는지 동료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저희 공장은 이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 다음 달에 팀장으로 진급합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고졸인재가 팀장이라니.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사장님께서는 오히려 너무 늦게 진급시켜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진급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과 회사를 누구보다 더 아낄 것이고 누군가 저처럼 힘든 상황이 왔을 땐 저도 프랑스 마티법처럼 제 휴가를 나눠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지만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잘 살고 있어요. 항상 그곳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는 거 잘 알아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수찬이 항상 사랑해주면서 정말 잘 키울게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공장 식구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꼭 보답할게요. 잘 지켜봐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